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 자리를 잡은 강력한 고기압이 서쪽에서 들어오는 비구름대를 계속해서 북한 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고기압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또다시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최대 400mm, 남부지방에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북한이 환강댐에서 물을 여러 차례 내보낸 등의 영향으로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필승교 수위가 빠르게 올라 5m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길목의 팔당댐을 포함해 중부지방 곳곳의 댐에서 수위 조절을 위해서 방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폭우가 이어지면서 한강 잠수교의 수위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량 통제 기준을 1m가량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흘째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의 상류와 하류 나들목, 동부 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의 통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열대성 폭풍으로 2명이 숨지고 30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향권에 있는 동부 해안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현지 시간 4일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베이루트 항구에서 2차례 큰 폭발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73명이 목숨을 잃고 3,7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사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신규 부지 개발로 수도권에 13만여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밝힌 가운데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매주 있을 예정인 관계 장관 회의가 오늘 처음 열립니다. 당초 우려와 달리 밤사이 장맛비는 수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서해상에 자리를 잡은 강력한 고기압이 서쪽에서 들어오는 비구름대를 계속해서 북한 쪽으로 밀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는 오늘 오전 비구름대가 경기 서해안을 통해 곧바로 유입되면서 다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15명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또 언제 비가 얼마나 퍼부을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부 쪽의 날씨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남부지방에도 오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모레까지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는 대부분 북한을 향했습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 자리 잡은 강력한 고기압에 막혀 북한 황해도 부근으로 올라간 겁니다. 장맛비는 주로 북한에 집중됐고 우리나라는 강원도 북부 쪽에만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을 막던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비구름대가 직접 중부지방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중국에서 소멸된 태풍 하구핏이 몰고 왔던 수증기도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태풍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 내일 새벽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중부지방엔 모레까지 100에서 200mm, 최대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북한도 비상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대동강과 청천강, 예성강 유역에 홍수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대동강은 평양을 가로질러 서해로 흘러드는 강입니다. 지난 2007년 대동강 일대의 폭우로 평양의 통신과 교통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됐고 북한은 수해를 이유로 남북 정상회담을 연기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집중호우로 저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요 댐들이 일제히 수문을 열고 계속해서 많은 양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길목인 팔당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희영 기자, 뒤로 보이는 것처럼 팔당댐은 계속해서 물을 방류하고 있군요. 어느 정도의 물을 현재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이 팔당댐인데요. 숨은 15곳 중에서 10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전 6시 10분부터는 이 방류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수문의 높이를 36.5m에서 3m 늘린 39.5m로 늘렸습니다. 수문이 더 많이 열리면서 지금은 초당
8,500여 톤의 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댐 하류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이 안전 방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팔당댐의 수위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수위는 24.6m 정도 됩니다. 어제 저녁 7시 반 수위는 24.5m였는데요. 이 자정 무렵에는 24.9m까지 올랐는데 점점 내려왔습니다. 팔당댐의 제한 수위가 25.5m인데 현재 0.8m 정도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팔당댐으로 유입되는 이 물의 양이 초당 7,000여 톤 되기 때문에 이 제한 수위는 넘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 환강댐의 방류 때문입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 필승교는 임진강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수위는 자정 무렵 4m를 넘어서 현재는 5m를 넘었습니다. 수위가 1m만 넘어도 이 행랑객들이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연천과 파주 지역 주민들에게 이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필승교 수위가 높아진 건 이 북한이 필승교 위쪽에 있는 환강댐에서 물을 방류한 것이 영향을 끼친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지난 3일까지 우리 측에 알리지 않고 3차례 이 환강댐 문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환강댐 물줄기와 이어지는 군남댐의 수위 역시 오전 7시를 기준으로 32m로 제한 수위 31m를 넘겨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의 댐들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네, 먼저 북한강 쪽을 보면요. 청평댐은 초당 4,300여 톤을 흘러보내고 있고요. 제한 수위 7m에 거의 다다른 의암댐은 초당 3,400여 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쪽은 충주댐이 제한 수위 138m를 넘겨서 140m에 이르렀는데요. 초당 2,400여 톤의 물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JTBC 강희연입니다. 중부지방의 폭우가 이어지면서 한강 잠수교의 수위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량 통제 기준을 넘어서고 있어서 나흘째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홍지용 기자, 잠수교의 상황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밤새 비가 내리다 그쳤다를 반복해 왔는데요. 지금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잠수교의 현재 수위는 7.1m입니다.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기준보다 1m가량 높아서 여전히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양방향 차로가 물에 모두 잠긴 모습을 화면으로 보실 수 있고요. 지금도 언제까지 빗물이 빠질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고 또 수도권에도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강희영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한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이 물을 계속해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잠수교의 상황은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동부 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도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잠수교를 제외한 서울 시내 도로는 통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여의 상하류 나들목,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의 통행 제한이 모두 풀렸습니다. 다만 통제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남아있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밀물과 썰물의 흐름에 따라서 또 팔당댐의 방류량에 따라서 물의 수위가 50cm까지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도로 주요 지점마다 경찰 인력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중랑천과 양재천을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 하천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내 하천 18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랑천, 홍제천, 양재천 등 서울 시내의 주요 하천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또 한강공원으로 드나드는 길목도 통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한강으로 가는 차와 사람이 모두 드나들 수 있는 길목인 육관문도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JTBC 홍지용입니다.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 자리를 잡은 강력한 고기압이 서쪽에서 들어오는 비구름대를 계속해서 북한 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고기압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또다시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태풍 하구핏이 소멸하면서 만들어진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취재 기자와 비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밤사이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지금 비가 다시 시작되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7시쯤에 레이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 서해안 쪽으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비가 내리고 있고 서울에도 일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됐습니다. 6시부터 7시 사이에 경기도 고양에는 30mm, 강원도 인제는 50mm가 넘게 비가 왔고 서울시 도봉구에는 3mm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태풍 하구핏이 중국에서 소멸하면서 다량의 수증기가 지금 한반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 하구핏은 오늘 새벽 3시쯤에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소멸했습니다. 지금은 열대 저압으로 약해져서 한반도로 계속해서 수증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오늘 오전 중에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에 시간당 50에서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네, 기상청은 어제도 시간당 100mm의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보를 했었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네, 이미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는 이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요. 오늘 새벽 4시에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에서는 계속해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북한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 자리 잡은 고기압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해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7시에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오늘 오전에는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는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리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또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가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그렇게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태풍이 소멸하면서 만들어진 강한 저기압이 서해를 지나 내일 새벽에는 백령도를 통과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저기압에 동반된 수증기가 중부지방에 걸친 장마전선과 섞이는 건데요. 그만큼 비구름의 힘이 세지고 또 그 영향이 남부지방까지 미치게 되면서 내일 전국에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하면 내일은 태풍의 흔적인 강한 저기압과 장마전선이 합쳐지면서 한반도 전체에 비를 뿌리게 됩니다. 네, 예상 강수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호우특보가 내려진 중부지방에는 모레까지 100에서 200mm, 최대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넘게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온 뒤에 이후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정리를 하죠. 이재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지금까지 15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민은 983세대 1,587명입니다. 주택 1,273채가 피해를 입었고 농경지 6,525헥타르가 침수되거나 매몰됐습니다. 충북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흘 전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소방관은 아직까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법당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1연속 쏟아진 폭우로 강주변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사흘 전 이곳에서 소방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가던 중 도로가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직원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래서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트와 헬기를 띄워 수색 작업을 이어갔지만 불어난 강물 탓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사찰도 피해가 심각합니다. 고려시대 돌탑이 있는 부흥산은 산사태로 엉망이 됐습니다. 밤사이 쏟아진 큰 비 때문에 절과 돌탑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돌담이 이렇게 모두 무너져 내리는 상태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천막을 설치해두기도 했는데요. 큰 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법당 안은 산사태로 벽이 무너져 모래와 흙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그냥 있었으면은 오늘 볼 수도 없었겠지. 이게 치고 들어왔다. 그래서 부처님은 도와준 건 아직. 주변 다른 사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보물로 지정된 철조 열애 좌상이 안치된 배구남입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내린 비로 돌담은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내린 상태고요. 이 절 앞을 흐르던 실개천은 흘러 넘쳐서 주변 도로까지 덮친 상황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긴 시간 이어지고 있는 비로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곳곳이 무너져 내리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일단 그 공간을 떠나서 대피를 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산사태가 날 것을 의심해 볼 만한 징후가 또 있습니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그 징후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뒤집어지고 자동차가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내리면서 약해진 지층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마을 주민 2명도 흙더미에 쓸려 실종됐습니다. 산사태를 피하기 위해선 산사태 발생 징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물이 흐르지 않던 경사면에서 갑자기 물이 흘러내리면 조심해야 합니다. 경사면에 나무가 기울어져 있다면 그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린다면 산사태가 이미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땅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웅웅거리거나 아니면 경사면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오거나. 산사태 위기 경보는 4단계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뉩니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나 스마트 산림재해 애플리케이션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징후가 보이면 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미리 피해야 합니다. 인근 학교나 마을회관 등 대피소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대피할 때는 가스와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화재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미국은 지금 동부 지역이 열대성 폭풍으로 비상입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사망자를 포함해서 인명피해도 났고요. 주택이 무너지고 곳곳이 잠겼는데 동부 해안 일대 도시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가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이동식 주택존을 덮쳤습니다. 집 10여 채가 형체도 없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차량도 뒤집히고 뒤엉켜 잔해 속에 파묻혔습니다. 주민 2명이 숨지고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여러 명이 실종됐습니다. The frame of a mobile home across the field, vehicles are turned over, vehicles are piled up on top of each other. It's just very sad. 이사이아스는 1등급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바뀌어 미국 동쪽 해안을 따라 북상했습니다. 세력은 약해졌지만 시속 110km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강풍과 함께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곳곳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고 고립사고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 지역에서만 60만 가구 넘게 전력 공급이 끊기는 등 30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도 워싱턴 지역에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사이아스는 돌풍과 폭우를 몰고 뉴욕과 뉴저지주를 지나 계속 북상하고 있어 영향권 안에 드는 지역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레바논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소식도 있습니다.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2번 폭발이 있었는데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7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상자는 4,000명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일어난 폭발인 건지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검붉은 연기가 피어오른 뒤 큰 폭발과 함께 버섯구름이 만들어집니다. 현지 시간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항구 주변은 검은 연기에 뒤덮였고 건물과 차량들은 파손됐습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최소 73명이 목숨을 잃고 3,7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폭죽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폭발 원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테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과 시아파 헤즈볼라 민병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إنه يوم حزين سيدفع المسؤولون عن هذه الكارثة الثمن. 이스라엘은 이번 폭발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미국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So that was breaking as I came out. We're tracking it closely, and just rest assured that we're taking a very good look at that. 이번 폭발 참사는 라피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암살 사건에 대한 유엔 특별재판소의 판결을 불과 사흘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하산 디아브 총리는 4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언급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의 사망자 통계 신빙성에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시작된 얘기입니까? 네, 현지 시간 3일 미국 다큐멘터리 뉴스 엑시오스 올 HBO가 방송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너선 스완 기자와 지난달 28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 통계를 들고 나와서 미국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완 기자는 인구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이 관점에서 미국은 한국 등과 비교할 때 매우 심각하다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완 기자의 설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I'm talking about death as a proportion of population. That's where the US is really bad. Much worse than South Korea, Germany, etc. You can't do that. You have Why to go. can't I do that? You have to go by where. Look, here is the United States. You have to go by the cases. The cases.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짜증을 부렸는데요. 그런데도 스완 기자는 물러서지 않고선 인구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도 비교하는 것이 옳다며 한국 수치에 감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수치는 알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의문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Well, look at South Korea, for example. 51 million population, 300 deaths. It's crazy. 네, 두 사람의 설전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허튼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적은 것은 지난 봄에 바이러스를 봉쇄하며 근절했고 그 뒤에 빈번하게 검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전철 1호선 광운대역과 청량리역 사이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코레일 철길 위에 있는 이문 고가차도의 물 바지가 쏟아질 우려가 있어 중단된 것입니다. 코레일은 긴급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을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점검하기 위한 첫 관계장관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매주 회의를 열어 주택 수요 공급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석합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는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예산과 인사 권한도 갖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로의 이관 논란이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도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습니다.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최숙현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수 폭행 등 비리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치됩니다. 네, 어제 연고점을 새로 찍은 코스피 1% 넘게 급등해서 2280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7개월여 만에 종가 기준 올해 최고치까지 간 건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 했지만 개인이 1,84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다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확대가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 예납부터 적용이 됩니다. 임신, 출산, 육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도 경력 단절 여성에 포함이 됐습니다. 기간도 최장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이 2달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전달보다 2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졌고 신용대출로 몰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투자 목적이나 생계자금 용도의 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2분쯤 북한 황해북도 송림 북북 동쪽 14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충남 홍성군에서 호우에 쓸려 내려온 축사 앞에 흙을 치우던 70대 남성이 인근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중장비로 작업을 하던 도중에 장비와 함께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장비 오작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1,300개를 제작하고 그중 일부를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배준환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미션 성공하고 기프티콘을 받아가라며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44명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만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고유민 선수가 악성 댓글로 힘들어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한국배구연맹이 대형 포털 사이트에 요청을 했습니다. 연예 기사 댓글 기능이 없어진 것처럼 스포츠 기사 댓글 양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00년 전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다 신안 앞바다에 침몰한 신안선과 그 안에 담긴 보물들, 이번에 온라인으로 공개가 됩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다음 갤러리에서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유물 사진과 발굴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 등도 볼 수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임수롱 씨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임 씨 소속차 측은 바로 구호 조치에 나섰지만 병원 이송 도중에 숨졌다면서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동대 전 채널A 기자가 구속기한이 끝나는 오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검찰 조사에서 아직 추가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가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데 나흘가량이 그동안에는 걸렸었는데요. 오늘부터는 그날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 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밤 전 세계 온라인 생중계로 신제품 5종을 공개를 합니다. 방탄소년단 등이 직접 신제품의 기능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에 시간당 50에서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100에서 200mm, 최대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도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33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전라도 내륙과 경남 내륙,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폭염특보는 내일과 모레 내리는 비에 따라서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5도, 광주 28도, 부산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1도, 광주 32도, 대구 3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캠핑용 의자와 돗자리 쓰시는 분들은 안전한 제품인지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했더니 기준치의 약 300배나 되는 환경 호르몬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붐비는 실내보다 탁 트인 야외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이식 의자 같은 캠핑 가구 판매도 2배로 늘었습니다. 한강 같은 데서는 엄청 많이 빌려서 쓰고 사서도 쓰고 했어요. 그런데 일부 캠핑 의자와 돗자리에서 환경 호르몬과 발암 물질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에서 파는 중국산 제품입니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에서 안전 기준의 127배 수준의 환경 호르몬이 나왔습니다.
더 문제는 성인용 캠핑 의자입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10개 중 6개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왔는데 관리 기준조차 아직 없습니다. 돗자리에서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 같은 발암물질도 나왔습니다. 성인용 제품이라도 어린이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관리가 허술한 겁니다. 저희가 모른 채로 그런 걸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죠. 아무래도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그런데 누워있기도 하고 거기서 기저귀도 갈고 그러니까. 피부에 닿는 거다 보니 당연히 이게 뭐 그런 유해 물질이 걱정은 됩니다.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우즈베키스탄인 2명이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이들의 동거인을 포함한 4명도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우즈베키스탄인 2명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복명동 지마트와 충북 온천을 포함해 8곳을 방문했고 지난달 31일에는 340여 명이 모인 이슬람 종교 행사에도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접촉자 전원을 파악해 검사하고 있는데 추가 확진자들의 동선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서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세네갈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청주에 도착한 40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목섬 갯바위에 낚시객 3명이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투입해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낚시객들은 오후 1시쯤 섬에 들어간 뒤 밀물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개수사거리에서 8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운전자와 탑승자 11명 가운데 8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는 가장 뒤쪽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교통정체로 멈춰서 있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인도에서 공업용 메탄올 등을 섞어서 불법으로 만든 술, 이른바 독성 밀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인도 북부 펀잡주 한 마을에서 독성 밀주를 마신 한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희생자는 급격히 늘어나 지난달 31일에는 3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사망자 수가 86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아직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많아서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 가족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परसों चौथ जड़ी इन्हां ने शराब पीती वो पता नहीं किस टाइप दी ही की सी वो ते वो पींदियां सारी थोड़े चिर बाद इहदी सेहत खराब हो गई ते मेरा भरा बूटा सिंह मामे दा पुत्त ਉਹਦੇ ਕੋਲ ਹੀ ਰਹਿੰਦੇ ਅਸੀਂ ਤੇ ਦੂਜੇ ਮੇਰੇ ਭਤੀਜੇ ਦੋਨੋਂ ਹੀ ਇਹ ਹਸਪੀਟਲ ਲੈ ਕੇ ਗਏ ਤੇ ਰਸਤੇ 'ਚ ਇਹਦੀ ਡੈਥ ਹੋ ਗਈ ਆ 인도 경찰은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루에만 100건의 압수수색을 실시해 수백 리터의 밀주와 원료를 수거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현지 정치인들이 밀주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무공무원 7명과 경찰 6명은 연루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경찰의 말 들어보시죠. इसमें टोटल हमने 3 FIR रजिस्टर की थी, 2 तो 304 जिसमें डेथ हुई थी वो और एक एक्साइज एक्ट की। इसमें टोटल अभी तक हमने 18 लोगों को अरेस्ट किया है। 인도에서는 과거에도 독성 밀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2011년에는 서벵골주에서 172명이 밀주를 마시고 숨졌습니다. 2015년에는 뭄바이의 한 슬럼가에서 90여 명이, 그리고 지난해에는 아삼주에서 밀주를 마신 주민 1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찬환 한국외대 인도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찬환입니다. 네, 인도에서 밀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 인도 현지에서도 밀주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독성 밀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매년 100여 명씩 인도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 밀주는 인도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밀주 중 일부가 값싼 고업용 에탄알콜로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마시고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죠. 특히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술 판매 가격들이 문을 닫으면서 밀주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손 세정제를 이용해 만든 술을 마시고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인도 국민들이 밀주를 마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 밀주를 마시는 이유 첫 번째는 빈곤이겠죠. 빈곤. 밀주를 먹고 사망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슬럼 지역에 살고 있는 극빈층들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고업용 에탄알콜로 만든 값싼 밀주를 마시고 있는 거죠. 이런 밀주는 우리 돈으로 1리터에 약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빈곤이 가장 중요한 이유겠고, 두 번째는 아마 교육이겠죠. 이런 독성 밀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업용 에탄알콜로 만든 밀주를 마신 후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아마 인도의 일부 부족민을 제외하고는 우리와는 달리 인도 사회는 전통 발효주가 없습니다. 아하. 우리의 막걸리나 동동주와 같은 전통 발효주가 있다면 아마 인도 빈곤층들이 이런 독성 밀주를 마시지 않겠죠. 네. 이번 밀주 사망 사고로 현지 경찰과 세무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았다고 앞에서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밀주업자들과 현지 경찰의 결탁 의혹은 물론이고요. 정치권 연루설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특히 지방 정치인들이 밀주업자와 경찰과 세무 공무원 결탁해서 인도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돈벌이 수단으로 좀 악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밀주가 이제 정치적 음모론까지 확대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2019년도에 인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인도의 최대 주인 우타르프라데시라는 곳에서 밀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 집권 여당이 야당들이 일부러 집권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래서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인도 사회에서 밀주 문제는 정치화되고 그다음에 정치 이슈화되는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찬환 한국외대 인도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인도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독성 밀주로 인한 사망자가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 온라인 매체 퍼스트 포스트는 밀주 사망 사건은 특정 주정부의 태만으로 일어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양심과 방법의 집단적 실패라며 국가적인 주류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다시 희생자가 발생하기 전에 인도 정부는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제 나온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입장이 같은 건지 논란도 어제 좀 있었고요. 어제 대책에 대한 반응도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재건축 단지에 대해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부터 보면 실행이 가능할지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기업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 재건축 단지가 공공주택을 더 짓겠다고 하면 지금보다 가구 수를 2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용적률 250%를 최대 500%로 높여 공급량을 늘리고 35층인 층수 규제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로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5천 가구인 재건축 단지는 1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5천 가구 중 절반인 2,500가구는 공공분양과 임대로 지어집니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5만 가구 넘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밀 개발로 인하여 증가한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 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건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할지 여부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막혔던 이곳 음마아파트도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공공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주민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공공주택 그냥 임대 그런 게 들어온대요. 공공주택이라 가지고 지까지 있는 사람은 기존 그 한 사람하고 있을 거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네, 이번 기회에 안 해주고 좀 어지간하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언제 할지도 모르니까. 음마아파트를 비롯해 잠실 주공, 압구정 현대 등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은 실익 등 사업성을 따져보는 게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부는 또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지지부진해진 곳을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해 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을 다시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공공 재건축이 정부 공급 대책의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부지를 개발해서 이곳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태릉 골프장 개발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어서 이한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신규 택지를 통해 공급하려는 물량은 3만 3천 호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추가 공급이 아니라 수도권 요지 20여 곳에 새롭게 집을 짓는 겁니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유력 후보지였던 태릉 골프장입니다. 83만 제곱미터 규모로 주택 1만 세대 공급이 목표입니다. 또 다른 군부지인 용산 캠프킴에도 3,100가구를 넣을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도 대상입니다.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일대와 함께 강남 한복판에 있는 서울조달청과 국립외교원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의료원과 LH 서울 지역본부를 포함하면 강남과 서초에 4,000세대 규모입니다. 공공기관이 미처 팔지 못한 땅도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LH와 SH가 가지고 있는 상암 DMC와 마곡 천왕 일대 미매각 부지입니다. 이 밖에 낡은 우체국과 공공청사를 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호가 공급됩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이번 공급 정책은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거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데에 초점을 뒀습니다. 일단 집값의 40%를 먼저 내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위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서울에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입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해 최종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양 모델입니다. 지분 적립형 분양제도는 처음에 분양가의 20에서 40%를 내서 내 집 마련을 한 뒤 나머지는 20에서 30년에 걸쳐 나눠내는 방식입니다. 입주 전까지 분양 대금을 다 내야 하는 기존 분양 방식보다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한 번에 구매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장기적으로 나눠서 지불할 수 있으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해 전매 제한 20년과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입니다.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늘어납니다. 낡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가구 수를 늘려 재건축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임대합니다. 총 3,000가구 이상을 짓기로 했는데 입주자 선정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부 발표에 대해서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여당 지자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데 미리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 없이 정부가 급하게 추진했다는 겁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지역 중 하나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곳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정부 발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임대 비율이 이미 47%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원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김종천 과천시장도 성명서를 내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미 과천에 2만 1,000여 가구의 택지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데 추가로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건 난개발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부동산 안정과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을 늘린다면서 정작 자기 동네는 안 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도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기존대로 35층 이하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혼선을 키웠습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 측은 불과 4시간도 안 돼 정부 정책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정부는 어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 등 신규 부지를 발굴 확장해서 수도권 지역에 13만 2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사업 방식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5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신규 공급 물량이 13만 2천 가구나 되기 때문에 양은 많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게 다 공급될 건지 의심스러운데요. 또 입주 시기가 한 3년에서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주택 시장의 가격을 낮추는 데는 뭐 큰 영향이 없겠지만은 공급을 한다는데 그 시그널 주는 거는 상당히 시장에 좋은 반응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13만 2천 가구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숫자도 사실은 어림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게 뭐 제대로 달성이 될 수 있을지 이걸 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공공 참여형 그 고밀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5만 가구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반도 안 될 것 같고요, 예상에는. 그다음에 이제 공공 재개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한 2, 3만 가구 되는데요. 그 이외에 이제 그 공공 부지 중에서도 아직 이전을 하지 않은 부지들입니다. 그런 부지들은 이전을 하고 나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 정부가 발표한 자료대로 진행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공공 재건축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세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기존의 그 주거 지역은 3종일 경우에 용적률이 250%입니다. 이 용적률은 지상 면적의 합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가 35층 스카이라인을 정부가 50층까지 짓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 해당되는 거지 일반 아파트가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주거 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에서 7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받겠다는 거거든요. 받은 그 아파트의 반은 이제 임대 아파트, 반은 공공분양 아파트로 사용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그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요,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90% 환수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재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로 짓고 나머지 50% 남는 부분이 아니고 90% 환수당하면 남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고도 만약에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개발 이익이 남으면 개발 이익에 대해서 세대당 3천만 원 이상일 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기 때문에 50%까지 또 환수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장에서 볼 때는 계산을 해보면 이게 득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 조합원 동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합과 정부 간에 합의가 있지 않으면 이 공공재건축은 그렇게 쉽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랜 기간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뭐 애를 태웠던 주민들의 경우에 뭐 이런 방식이라도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재 재건축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선 음마 아파트라든지 잠실 주공이나 또는 압구정 현대나 또는 더 나가서 여의도 시밤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대단히 큰 규모의 그런 고밀 아파트가 가능한 지역인데 이제 주민들의 의견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추가 부담금이 나오거나 사업이 지지부진 10년, 15년 끌었던 데는 이렇게라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그 1대1 재건축을 해서 오히려 임대주택을 공급 안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80% 이상 동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재건축은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도대로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보다 좀 더 아쉬운 게요. 기존의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민간 사업자 방식이라면 일반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재건축 규제는 그대로 두고 용적률만 올려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참여인데 이게 이제 LH나 SH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내 아파트를 지을 때 LH나 LS가 참여하는 아파트를 강남에 짓겠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네. 서울시는 이 같은 사업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요. 네. 물론 뭐 곧바로 다시 의견들을 뭐 철회하고 또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서울시도 그렇고 마포구도 그렇고 자치단체들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 네.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이거 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소통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발표해야 되는데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반발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방자치단체가 호응을 하면서 끌려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 일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쉽게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건축 허가부터 일허가권은 기초단체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토부와 또 이 정부와 불협화음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주택 층수 제한은 이제 풀어서 네. 최대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고밀 지역만 네. 그래요. 네. 고밀 지역만요. 네, 네. 실제로 그렇게 50층 가량의 높은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설 수는 있게 될까요? 사실은 그 2014년도 박원순 시장이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네. 주거 지역의 그 높이가 49층까지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35층으로 낮췄어요. 그랬죠. 서울 스카이라인을 정했는데 어찌 보면은 50층까지 짓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점점 도시 토지가 없기 때문에 도쿄나 또는 그 일본의 뉴욕이나 미국의 뉴욕이나 다른 나라들도 도시를 집중화 개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컴팩트 시티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를 좀 더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화시켜서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 이 제도는 처음으로 도입하겠다는 건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실제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초기 부담이 적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그 지분형 네. 주택이라는 게 토지 임대부 주택과 유사합니다. 네. 토지는 국가가 갖고 있고 건물로 분양하면서 토지를 초기에 20% 30% 정도 돈을 내고 20년 동안 살면서 불안 나빠는 거거든요. 근데 집이 없는 사람이나 저소득층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중산층 이상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정도 사람들은 아마 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쩌면은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다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어요. 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6%의 종부세율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네.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임대차 3법 중에서 어제 통과된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에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걸려서 빼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제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 부동산 쪽에 조세를 강화시킨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 인상. 이것이 아마도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저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수입이 줄어들면 결국에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올라가는 것만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이제 1가구 2주택, 3주택자에 대한 이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제 생각에는 내년 5월까지는 네. 아마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1가구 3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은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낮기 때문에 3주택은 증여할 가능성이 있고요. 2주택자는 내년 5월 전에 고가주택은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12월 1일부터 15일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네. 그러면 5월 말까지는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이참에 보유세 또는 그 종부세 인상 때문에 이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중에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지난 2017년도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6월 말 기준으로 5월 말 기준이죠. 5월 말 기준으로 임대주택이 156만 9천 가가 묶여 있어요. 이게 일반 매각이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매물이 적기 때문에 나오는 매물도 가격은 그렇게 하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 애플 파이어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한 디젤 차량의 화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계속 번지고 있는 대형 산불 애플파이어는 도로 위 한 차량에서 시작됐습니다. 애플파이어가 처음 신고된 것은 바로 이 지역 체리밸리 인근의 작은 산불이었는데요. 이곳 도로에 세워진 디젤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이 지역 소방국은 해당 디젤 차량의 배기 시스템 문제로 생긴 불이 인근 농장으로 번져 불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 fact, see the truck coming by, blowing smoke and, struggling up the hill. And just back here, along this hip right here, that's where the first origin was, the fire hit. 현재 애플파이어는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3,200만 평, 서울 면적의 5분의 1이 이미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진화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장에는 소방관 2천여 명이 투입됐으며 2,500가구, 주민 8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진화율은 15%에 머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35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본 영화 반도와 지난주 개봉해서 벌써 120만 관객이 찾은 강철비2 정상회담까지 여름 대작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기세를 몰아갈 한 편의 우리 영화가 또 나옵니다. 대배우 황정민, 이정재 씨가 다시 만난 영화라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함께 보실까요? 더 이상 쫓아오면 넌 내 손에 죽는다. 내 손에 죽기 전에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야. 일본 도쿄, 태국 방콕을 넘나들며 화려한 추격 액션씬이 펼쳐집니다. 7년 전 신세계에서 끈끈한 의리를 보여줬던 두 배우는 이번에는 킬러로 쫓고 쫓기는 관계인데요. 각 나라의 이국적 풍경들에 그 누구도 표현 못할 강렬한 캐릭터가 더해집니다. 자신의 극중 인물을 아무도 상상한 적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이정재 씨는 의상, 타투 하나하나 직접 아이디어도 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를 포함해서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다른 영화들이 함께 우리 영화 시장에 힘을 더하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약간의 침체된 한국 영화 시장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담도 그렇고 저희 다만학도 그렇고 다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The secret to the circus is inside. Animal crackers? 방학 시즌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영화 역시 오늘 개봉입니다. 아이들이 먹기 좋아하는 동물 모양의 과자 많이 아실 텐데 그 과자를 먹으면 정말 그 동물로 변신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마법의 과자를 손에 쥐게 된 가족이 그동안 꿈만 꾸고 하지 못했던 서커스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모두 파란 눈썹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의 공연과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음악이 이어집니다. 소중한 꿈에 끝까지 도전하는 용기를 이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숨겨진 미덕이 있다 해도 나는 모르겠다는 이 여성.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가문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마음을 접지 못하고 욕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19세기 여성들이 자신이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시대를 거스른 한 여성의 모습을 고풍스럽게 담아낸 영화입니다. 내일 개봉을 합니다. 개봉 영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에서 자세히 짚어드린 대로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들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주택 공급 대책도 나왔습니다. 매주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는 관계장관 회의에 오늘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고가주택 조사와 관련된 계획을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방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 불법 거래나 다주택자들의 투기가 근절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상시 조사하고 결과는 주기적으로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급대책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과열이 우려되면 기획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에서 공공 재건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선 서울시가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매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러시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WHO 대변인이 유엔 제네바 사무소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 백신 사용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 통지도 받지 못했다면서 어떤 백신이든 다양한 임상시험과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서 부작용 등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체 개발한 두 종류의 백신을 각각 9월과 10월에 생산합니다. 기말레아 국립센터가 개발하는 백신을 7월 중순 임상 1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립연구센터 벡토르가 개발하는 백신은 6월 말에 임상 1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상까지 진행되는 임상시험이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백신을 성급하게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미사일 방어청장이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칭했다는 소식입니다. 존 힐 청장은 어제 우주 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서 불량 국가인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였던 장맛비가 중부지방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태풍 하구핏이 남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부터 모레까지 최대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내일부터 모레까지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 지역에 있는 댐에서는 방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비가 많이 온 북한에서 우리 측에 알리지 않고 여러 차례 환강댐 수문을 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필승교 수위가 5m에 육박해 경기도가 연천과 파주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부지방의 폭우가 이어지면서 한강 잠수교의 수위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량 통제 기준을 1m가량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흘째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의 상류와 하류 나들목, 동부 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의 통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단지에서 공공주택을 더 짓겠다고 하면 규제를 완화해주고 새로운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 등으로 수도권의 13만여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실행 가능성이 어느 정도겠느냐를 포함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매주 논의를 할 관계장관 회의는 오늘 아침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